초점을 놓치지 않는 인터뷰, 용터뷰. 오마이뉴스 서울시청 팀장 손병관 기자를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손병관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손 기자님하고는 한 10년 전에 그 DMB 방송에서 같이 방송했던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 벌써 그렇게 됐네요. 예, 예. 참 형님도 늙었고 나도 늙었고 그때 나이에 플러스 10이 된 거 아닙니까? 늙는 거를 두려워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저 손병관 기자님 오늘 모신 이유는 바로 오늘 책을 내셨어요. 오늘 나온 거죠? 제가 책을 받기는 어제 받았고요. 예. 서점에 깔리거나 주문 들어가는 거는 오늘부터로 합니다. 오늘부터. 오늘 나온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죠. 예. 자, 이 책이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여러분, 주목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책이에요.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박원순 시장 그 비극의 탄생. 네, 비극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전 중에.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정말 비극의 탄생이에요. 그 비극이 발생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쫓아왔고, 그래서 제가 앞서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신과 박원순 시장과 그리고 그 고소인, 전 고소인이라고 하는데 네, 그 다음으로 사건의 진실에 다가가 있는 사람이 바로 김재련도 아니고 손병관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과찬이십니다. 과찬? 김재련보다는 잘할 거 아닙니까? 김재련 변호사님이 아시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네. 또 제가 아는 부분이 있을 거고, 음. 뭐 그런 걸 맞춰보면은 그래도 좀 근접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그래요. 근데 전혀 언론이 말했던, 김재련이 말했던 진실과는 핀트가 많이 달라요, 사실은. 그래서 이 책을 내신다고 했을 때, 야, 참 가시밭길이 열리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저는 사실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네. 후련합니다. 예. 예. 저에게는 굉장히 이 책을 쓰는, 그러니까 좀 말씀드리면은 네. 제가 기자 생활을 이제 20년을 했는데 네. 책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동안 내신 책이 없어요? 예, 한 하나도 없습니다. 기사는 한 4,000건 넘게 썼습니다. 네. 저는 근데 기자가 그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회사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기사로 승부를 해야 되고 뭐 그거를 가공해가지고 무슨 책을 내는 그런 기자들도 동료 중에 있고 그러는데 있죠. 예, 예. 내가 그래도 되나? 내가 그런 글빨이 되나? 뭐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사실 원래 제 계획은 그거였어요. 이거를 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 취재한 걸 모아서 계속 이거를 기사로 보도를 해가지고 실제 연재 기획으로. 그렇죠. 예. 탐사 보도를 계속 이어가는 거죠. 그런 생각이었는데 뭐 좀 제 생각대로 안 되고 한편으로는 이 내용이 기사가라는 것들이 연속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네. 토막토막 끊어지잖아요. 예, 예, 예. 그 앞뒤 맥락을 모르면은 좀 이해 못하시 따라가지 못하시는 분들 있고 그래서 차라리 참 이 긴 얘기를 좀 책으로 정리하는 게 단행본으로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책을 쓰게 됐는데 네. 저는 그 생각은 분명히 했습니다. 이게 곧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1,000만 명 가까운 분들이 이제 다시 선택을 해야 되는데 3년 그렇습니다. 만에 예, 예. 선거 끝나고 나가지고 사실은 이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왠지 좀 버스 지나가면서 손 흔든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국민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그냥 뭐 성희롱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규정했지만은 그 이상 거의 뭐 성폭력범으로 낙인 찍히다시피 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이런 구도 속에서 제대로 된 진실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서울시장 선거는 그거야말로 민의의 왜곡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예. 제가 밝힌 게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이 책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진실이라는 말 안 씁니다. 진실은 오직 10만이 정하고 알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진실로 보이는 거에 어떤 상을 쫓아간 거예요. 진상이라고 하죠, 저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사실은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은 그 박원순 시장이 이 고소인이 이제 고소를 할 걸로 미리 파악을 하고 고소 사실이 공개되면 시장직을 던지고 대처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가 오간 건 맞습니다. 아, 그게 박 시장이 누구한테 한 얘기입니까? 그 얘기를. 제가 알기로는 그 고한석 비서실장님에게 그 얘기를 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산으로 올라가기 전에. 산으로 올라가기 전에? 네. 아니, 그럼 이제 산으로 올라가셔서 결국 시신으로 발견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또 김진애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도 하는 얘기가 그 사건과 관련해서 아무 언급이 없는 상황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예. 참 그 유감스러운 일이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일단 그 고소 사실이 공개되면은 시장직을 던지고 대처하겠다라는 그런 발언은 진실에 있어서는 내가 꿀릴 게 없다. 뭐 이런 취지의 그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사실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네. 그 사건 전후의 어떤 시장님의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던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로 좀 정신적으로 어두운 면을 느꼈다는 분들도 많았고 좀 그 상황에서 사실 저는 그 말씀 자체도 생각이 확실하게 어떤 정해진 말이 아니었다고 저는 그런 판단이 들어요. 아, 복잡한 마음이었을 것이다. 예, 만약 그랬다면 사실 그렇게 하셨겠죠. 근데 안 하셨잖아요. 그렇다면은 뭐 결론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걸로 보시는 겁니까 지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 심경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진실을 파헤칠 그런 어떤 자신의 무고를 입증할 진실을 파헤칠 어떤 그런 증거나 혹은 뭐 단서 같은 것들이 없어서 그게 자신 없어서 이렇게 생을 던짐으로써 이렇게 상황을 손절하려 한 것인지 아니면은 근데 유서에도 보면 아무 말씀도 없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 변호사 박원순의 태도일 것 같진 않은데 그래서 뭐 정말 만 명 중에 한 명은 이건 뭐 정말 외부에 의해서 타살당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네. 좀 여러 가지 그 추측을 낳고 있는데요. 그 돌아가실 때 그 심경은 뭐였을 거라고 보세요? 그 타살 얘기가 나온 것 자체가요. 너무 좀 갑작스러운 느닷없는 죽음이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황당하고 사람들이 당황하고. 좀 여러 가지 추론 속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고 생각이 드는데 돌아가시 전에 심경이요. 돌아가실 때 심경. 예. 저는 사실 좀 몇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는 그런 입장이에요. 근데 제가 책에서 밝힌 것 중에 하나는 이 1993년에 있었던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이 있었거든요. 변호를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 사건을 변호하셨고 그때 그 시민단체 일원으로서 그 우조교를 그 옹호하는 일에 지금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도 함께 했었어요. 맞습니다. 예. 예. 시장님에게 그 사건이 참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네네. 그 재판이 몇 년 끌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게 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한 3, 4년 된 거 아닙니까? 6년을 했습니다. 6년을 했어요? 네. 오. 그 보통 재판은 또 3심이잖아요. 그렇죠. 재판 4번 했어요. 재판 4번? 4심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재판을 대법원까지 갔는데 파기환송돼서, 파기환송이 돼가지고 한 번 더 해가지고 예. 그래서 6년을 끌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 그거 가지고 변론은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셨지만은 네. 사실 그 재판은 처음부터 끌고 가고 마무리까지 지은 사람이 거의 어쩌면 야구로 치면 완투를 하는 게 박원순 시장이었거든요. 네. 완투승을 하셨어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결과적으로는요. 예. 그런데 저는 그 사건을 맡았던 것이
시장님의 이번 선택에 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네. 사실 그 사건 관련해가지고 제가 아예 책이 여러 챕터가 있지만은 18개의 챕터가 있지만 그 중에 한 챕터를 그걸 할애를 했어요. 그 부분을 쓰기 위해서 당시 백서, 여성단체에서 냈던 백서. 네. 이게 자랑스러운 승리 기록이잖아요. 페미니즘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또 박원순이라는 인권 변호사의 그 위상을 드높인 그런 사건이기도 했고요. 예, 백서가 있었고, 네. 당연히 판결문 4건이 남아 있죠. 네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건데, 당시 가해자였던 서울대 교수님이 쓴 회고록이 있어요. 나중에 그 양반이 또 회고록을 냈어요? 네, 그러니까 시점이 언제냐면은 대법원, 그러니까 그 교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1심은 유죄가 났거든요. 네. 졌어요. 예. 2심은 교수님이 이겼어요. 예. 3심에서 이제 다시 파기환 환송해가지고. 그 이제 피해자가 이긴 걸로 그렇죠,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했는데 네. 대법원에서 졌을 때는 이미 그러니까 파기환송됐을 때는 이미 그 다음 이 파기환송심은 교수의 유죄가 거의 확정적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 파기환송 되기 전에 대법원 판결 나오고 나서 쓰신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 사실 거의 인기도 없고 지금 절판돼서 구하기가 힘든데 구하셨어요. 네. 예. 어떤 분이 좀 굉장히 좀 정치권 취재원께서 그 책을 어렵게 구해 주셔가지고 네네네. 내용을 봤는데 이게 참 제가 알고 있던 사건하고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 결과는 맞아요. 예. 이 페미니즘의 승리고 사실 이 좀 남성 중심적인 어떤 문화에 경적 울린 사건으로서 의미는 맞는데 네. 이 사건의 실체 자체는 굉장히 앙상하다고 해야 되나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면 될까요? 그러면 그 책을 보셔야지 할 건데 어쨌든 그 좀 과장된 면이 있었다라고 또 좀 읽히고요. 네, 막상 이제 보시면은 예. 결과는 이렇게 됐다는 걸 다 아는데 이게 떠들어 보니까 속살이 이런 거였어? 뭐 이래 사건이 좀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왜 박원순 시장 이번 사건하고 연결이 될까요? 시장님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다시피 이 사건은 만 6년을 끌었던 분이거든요. 네네네. 시장님은 사실 본인이 그런 가해자가 될 거라는 생각을 아마 평생 일도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재판을 맡으면서 네. 가해자가 이런 사건을 휘말릴 경우에 어떤 고초를 당하고 어떤 식으로 시달리고 어떤 식으로 공격당하고 그거를 목도를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제 그 고소를 당하고 고발을 당하고 고소겠죠? 고소를 당하고 지금 범죄 그 가해자로 잠재적 가해자. 근데 우리 사회에서 잠재적 가해자는 가해자예요, 그냥. 확정된 그런 가해자. 부분이 있죠. 예. 의혹이 제기되는 순간부터 가해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해자로 지금 이 지목이 되는 순간 바로 가해자가 되는 현실, 그리고 끝모르는 추락,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이 전체적으로 다 부정이 되는 이런 상황이 예견이 됐겠죠. 박원순 시장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그 역으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사건의 진실과는 무관하게 네.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면서 갈기갈기 찢길 것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또 두려워서 인간적인 마음에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취한 것이다라고 보면 좀 제가 표현이 좀 유려하진 못하지만은 크게 틀리진 않겠죠. 거기에다가 좀 시장님이 당시에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른바 성희롱 사건 외에 네, 그 시기에 다른 또 뭔가가 있었습니까?
그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뭐 대권 주자로서 뭐 이렇다 할 뭐 좀 그 지지도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서의 그 답답함입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좀 분명히 있으셨던 것 같고 사실 그 무렵에 인터뷰를 하시면요. 그 질문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면 보통 질문하지 말라고 요청을 하시는데 네. 뭐 인터뷰 여러 번 해보니까 아시잖아요. 예, 예. 아니, 그런 거 질문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그럼요. 아니, 뭐, 그, 저기, 시청자를 대신해서 묻는 거니까, 또 독자를 대신해서 묻는 거니까, 안 물어볼 네. 수가 없죠, 사실은. 근데 하여튼 그런 인터뷰를 하시면은 그 순간에도 그렇고, 그 후에도 그렇고,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예. 네. 그 끝나고 나서 막 항의하신 경우도 있고, 뭐. 아, 그래요? 네. 왜 그런 뭐 질문 하냐고. 안 하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약속대로는 했는데, 그 질문 안 하고 좀 정책적인 시정에 대한 얘기를 하게 했는데, 왜 꼭 그거 물어보느냐. 뭐. 어떻게 보면 하나만한 뭐 그런 하소연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본인이 그냥 예민한 부분이 있으셨는데 네네네네. 어쨌든 이 성추행 사건으로 좀 본인이 그런 공경에 취했다는 게 네. 뭔가 빵 때린다고 해야 되나요? 이 굉장히 불안정한 자에게 좀 큰 어떤 충격을 준 거는 전 맞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끝부분부터 얘기하니까 사실 이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궁금증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자, 일단은 그 박원순 시장께서 성희롱, 성폭력 했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예. 지금 고소인의 주장 그리고 법원이 별건으로 진행한 재판에서 반론 하나 안 듣고 그냥 추행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고, 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추행은 아니지만 성희롱은 있었다 이런 이제 판단을 내렸단 말이에요. 네. 그 판단의 근거가 될 만한 박 시장의 실질적인 성추행, 성희롱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저는 그럴 때 답을 그냥 그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주장은 있지만 근거는 없다. 또 하나는 이 사건 자체가 그럼 뭡니까? 그러면은 예. 부풀려져 있습니다. 부풀려져 있다. 네. 부풀려져 있다. 네, 그게 제일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뭐 속옷 사진을 보냈다. 이게 이제 김재련 변호사의 이야기였던 것 같고요. 뭐 무릎에다가 호 불었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그 뭐 언론 보도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뭐 이런저런 그 좀 음란한 그런 뭐 문자를 보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다 파헤쳐 보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좀 취재해서 알아볼 만한 것들의 정황들을 좀 다 찾아봤고요. 네. 제가 이 책에서는 시장의 행위는 6가지 혐의. 잠깐만요. 마이크가 꺼졌는데. 예, 말씀해 주시죠. 시장의 혐의는 6가지. 이 박원순 시장의 혐의가. 네. 예. 시장의 책임으로 좀 미룰 만한 게 6가지라는 거죠. 이제 시장실 동료들에게 책임을 물을까 6가지 이런 식으로 좀 분류를 해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원순 시장의 그 혐의가 한 6가지로 이제 파악이 된다는 거죠. 예, 제가 그걸 범주를 캐터거리를 6가지로 나눠봤어요. 네, 일단 무릎에다가 대고 호한 거, 그리고 뭐 속옷 사진을 보냈다는 거, 그리고 뭐 음란한 문자를 보냈다는 거 맞습니까? 그 6가지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네. 또 뭐가 있습니까? 셀카를 찍을 때 밀착을 했다. 이제 고소인하고 뭔가 좀 이상한 포즈로 뭐 이렇게 찍었다. 네. 그리고 내실에서 포옹을 강요했다. 내실에서. 예. 안아달라고 했다. 예. 그리고 비서는 원했는데 시장이 결국 전보를 못 가게 했다. 나갔다. 비서는 이제 그 근무지를 바꿔달라고 한 건데. 예, 매번 6개월마다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거절당했다. 시장의 의지로.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혈압 체크를 시키고 그 자리에서 뭐 좀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 이게 시장님한테 직접 제기될 수 있는 혐의거든요. 네네네네. 일단 제가 보기에 내실에서 포옹 강요했다는 거 하고요. 네. 혈압 체크 성희롱 발언했다는 거는
피해자의 주장 말고는 이걸 뒷받침할 만한 게 없습니다. 일방적인 주장만 있을 뿐이다. 예, 뭐 둘 사이에 뭐 그런 게 있었다는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저는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뭐 좀 모든 범죄가 다 그렇지만은 네. 주장이 그대로 혐의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성범죄는 갈수록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이런 허울로 말이죠. 근데 그런 식으로 가면은 재판이 필요가 없죠. 그렇죠. 예, 주장한 사람 얘기 그대로 혐의로 해가지고 처벌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뭐 그런 걸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나라가 재판을 받게 된 게요. 네. 사실 중세 마녀 사냥에 대한 반성으로 생긴 거거든요. 네네네. 제 마녀다. 그냥 찍어가지고 뭐 이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물에 빠지는 실험을 해가지고 네. 뭐 어느 쪽으로 해도 걸리는 식으로 그런 사람을 이제 마녀로 몬다든가 그렇죠. 그런 예, 것들이 있는데 예. 그런 재판 하지 말자고 그런 판결로 해서 사람을 벌하지 말자고 해서 만든 게 사법체계죠. 근대 사법제도예요. 재판이에요. 예. 근데 그 자리에서 그거를 다시 어떤 사람의 어떤 주장만 가지고 어떤 최소한 어떤 방증 없이 간접 증거도 없이 그렇게 하면은 무슨 재판이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그 내실에서 혈압을 체크하면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것과 또 하나가 뭐였죠? 포옹을 강요했다. 포옹을 강요했다. 내실에서. 둘 다 내실에서 아니요. 혈압 체크는 그냥 뭐 집무실이나 이런 집무실. 데서 또 했던 것 같고요. 예. 내실이라기보다는 그냥 좀 수면을 하는 그런 공간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 자리에서 있었다고 하는데 네. 저는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은 지금은 이거는 이 주장만 하고 이 부분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사실 인권위도 그렇고 법원에서도 인정을 안 했거든요. 그래요. 명시적으로 이거는 뭐 사실로 보기 어렵다라고 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인지 여부 자체를 판단 자체를 안 했어요. 예. 그러면 이제 피해자의 주장은 남는데 본인이 그것이 맞다고 하고 확실한 어떤 근거가 있다면은 본인이 그걸 얘기를 해야죠. 근거를 내놔야죠. 법원이나 이런 뭐 그 책임 있고 권위 있는 기관에서는 내실에서의 이제 포옹과 또 혈압 체크 때의 그 성희롱성 발언은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것이고요. 예, 아예 판단 자체를 안 했어요. 오케이, 알았습니다. 그럼 나머지 네 가지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음란한 문자를 보냈다. 그리고 뭡니까? 셀카 접촉, 셀카 밀착, 그리고 다리 호, 그리고 속옷 사진을 보냈다. 네. 속옷 사진은 뭐예요? 그 속옷 사진 하면 잠깐만요. 다 설명해 드릴게요. 순서대로.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급해서 죄송합니다. 예. 셀카, 그러니까 저도 사실 뭐 지금 이 책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다 상수는 안 하겠고요. 예. 셀카 밀착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 수 있다고 짐작할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책에 나와 있어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시죠, 그렇게. 네네. 예. 그 셀카와 관련해서 밀착. 두 사람이 사진 찍는 거 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이 고소인이 쓴 편지를 보면은 과연 그런 일이 있었을까라고 좀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얘기가 이미 다 언론에 공개가 된 편지예요. 그렇죠. 그 편지, 그 6필로 쓴 편지. 예. 그 편지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이 셀카 민착 같은 경우는 뭔가 피해자의 지금 주장과 당시에 썼던 편지 내용이 뭔가 좀 모순이 있다. 이런 거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그냥 우리는 그거를 그냥 다 2차 가해로 그냥 치부해버렸죠. 아니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래서 뭐가 진실인지를 파헤치는 것까지 다 2차 가해라고 하면은 어떻게 진실을 파헤쳐요? 그러면은 무서워가지고 얘기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일종의 것도 억압이고 파시즘 아닙니까? 그 사실 2차 가해라는 말이 나온 게요. 이를테면 수사기관이라든가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너무 불필요하게 좀 모욕적인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언사라든가 행동들을 좀 더 지양을 해보자. 그런 좋은 취지로 했던 거거든요. 또 법률적으로는 그 피해자의 이름이나 이런 그 신상을 알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말라는 취지고 네. 공개하면 2차 가해가 되는 건데 네네. 뭐 무슨 침묵해도 2차 가해, 뭐 변호사를 비판해도 2차 가해, 이런 2차 가해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나 참. 그러니까 사실 2차 가해라는 것 자체가요. 지금 확립된 개념이 아니라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대중에게 이제 보편화되는 과정이에요. 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보편적인 시민권을 획득한 개념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네. 우리는 상식이라든가 뭐 하여튼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네. 모두가 다 동의할 수 있는 하나의 정의가 되는 말이요. 네. 2차 가해라고 할 때 2차 가해 범위라는 게 화자와 청자에 따라 각각 다 달라요. 그렇죠. 예. 예. 이거를 좀 정확하게 스탠다드를 세우지 않으면은 저는 굉장히 앞으로도 혼란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염려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앞서서 얘기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순 시장에게 드리워진 혐의와 관련해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피해자의 그 주장 외에는 설득력 있는 증거,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없겠다라고 판단되는 증거는 아직 손병관 기자가 보지 못했다. 저는 제가 나름대로 한 50명 정도의 취재원을 만나서 50명을 만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취재에 응해주신 분들만 카운트한 게 50명이에요. 접촉을 시도했던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고. 더 많죠. 예. 네. 혹시 그 고소인도 있었습니까? 고소인의 변호사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김재현? 네. 굉장히 저는 제 느낌으로는 굉장히 좀 나이스한 분이에요. 태도가요. 네. 그리고 굉장히 기자들에게 좀 오픈되어 있는 분이시고 뭐 그 정도까지 느낌 받았습니다. 예. 어쨌든 이 책에는 그런 내용이 담겼다는 거죠. 그 6가지 혐의와 관련한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본 내용들이 담겨 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은 저희도 사실 많은 분들이 우리를 한번 좀 납득시켰으면 좋겠다. 우리가 뭐 열린 마음으로 진짜 박원순 시장 뭐 우리가 좋아하지만은 그 양반이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확증을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한번 좀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당신의 권리 침해가 심각하다면 한 편이 돼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절대 다수일 거란 말이죠. 근데 그분들이 여태껏 열린 마음으로 듣고자 해도 다한 그런 내용들을 지금까지 듣지 못했단 말이죠. 근데 아마 그런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은 아마 이번에 손병관 기자가 내신 책 비극의 탄생, 거기에 담겨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좀 진실에 다가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김재련 변호사는 이런 의문 갖는 것 자체도 굉장히 불편해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그런 발언들을 하시면서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요. 네. 일단은 저는 이 취재를 시작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인데 주장이 나왔잖아요. 네. 그 주장만 가지고는 이게 사실이 특정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뭐 좀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디에서 이런 구체적인 어떤 일이 있었다든가, 그런데 그런 것들에서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뭐 국민들이 다 알 필요가 없다.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예. 수사기관에 제출했죠, 물론요. 제출했겠죠. 네. 근데 그 내용 가지고 예. 제가 알기로는 경찰, 검찰, 인권위 중에서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밀도 있고 깊이 있게 취재가 된, 그러니까 수사가 된 것이 경찰이에요. 경찰이에요. 네. 그러니까 검찰은 그 무슨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해 가지고 결과를 내놨고요. 누구하고 누구의 대화를 들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피소 사실이 어떤 과정으로 유출되는지에 대한 수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게 본안 수사예요, 그들의. 예. 네, 그렇게 했는데 사실 그거 자체는 이제 이 성추행 사건의 어떤 본질적인 내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제 인권위와 이제 경찰이 남는데 그거는 이제 박원순 시장의
성범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좀 집중해서 네. 인권위와 경찰은 들여다봤다. 네. 근데 제가 경찰 인권위 다 조사받으신 분들의 얘기를 종합을 해보니까 네. 인권위보다는 경찰이 훨씬 더 좀 깊이 있고 프로페셔널한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경찰의 결론은 어떻게 나왔느냐? 결론을 못 냈어요. 그렇죠. 결론을 못 냈어요. 근데 인권위는 결론을 냈어. 네. 근데 밀도 있게 수사한 데는 경찰이고 인권위는 그보다 못했는데 인권위는 결론을 냈고 경찰은 결론을 못 냈다. 그러면은 인권위가 어떤 그런 편견을 갖고 예단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단적으로 이제 제가 경찰이 좀 더 프로페셔널하다고 느낌을 얘기했잖아요. 네네.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시면은 제가 다 확인한 건 아닌데 네. 경찰은 진술 조서가 있어요. 진술 조서. 예, 경찰에서 이제 한 5시간, 6시간 이제 조사를 받고 나면은 네네네. 이 본인이 조사 중에 이런 답변을 했는지에 대해서 제일 끝에 이제 확인을 그렇죠. 하고 도장 찍고 그러잖아요. 뭐 페이지마다 간인을 하죠. 예. 인권위는 그게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그냥 녹음하는 것만 보고 끝나고 나서 어떤 그런 조서를 보여주거나 그런 과정이 없었어요. 아, 그러면은 경찰에서는 조서를 자기가 동의해야만 조서 작성이 완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인권위는 그런 거 없이 그냥 고마워요, 수고하셨어요, 이걸로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러면 인권위는 이 진술 내용을 그 막 받아치는 과정에서 혹은 뭐 해석하는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가 추격해서 어떤 서머라이즈하는 보고서는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사실 경찰도 보고서가 있었을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거 떠나가지고 어쨌든 그 얘기가 정확하게 기록이 남아 있는지를 그 조사 대상자한테 좀 보여주는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경찰은 그 프로토콜이 탁탁 정확하게 떨어지는데 인권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질문 자체도 약간 좀 인권위 조사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조사 대상자가 애둘러 말해도 그냥 넘어가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뭐 게 아니라 정확히 이런 상황이었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 답변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데도 그 부분을 더 따져가지고 물어보지 않고 그냥 지나간 경우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 경찰에다가 뭐 모든 증거를 다 냈다. 김재련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증거를 받아들고 경찰이 결론을 못 냈어요. 제가 사실 그 경찰 브리핑 직접 보지는 않고 네. 나중에 그 자료. 예, 그 발표한 거하고 백브리핑한 거를 봤거든요. 네네. 그 서울시경 이제 관계자가 보통 그런 거 백브리핑에서 익명으로 얘기를 해주잖아요. 네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예. 증거라고 할 만한 게 없었습니다. 김재련 씨는 정말 모든 증거를 다 냈다고 그랬는데 경찰에서는 증거다운 증거가 없었다. 네, 증거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뭔가 냈겠죠. 근데 이게 증거라고 할 만한 게 없었다,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이제 김재련 변호사와 여성단체 관계자들 그럼 수사 보고서를 내놔봐라. 네. 너네도 뭐 아마 검찰에다 또 이거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고서도 올리고 그렇죠. 뭔가 정리된 게 있을 건데 그거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네. 그걸 보여줍니까, 근데? 글쎄요, 저는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고.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그 말하자면은 고소인, 네. 그 당신 자신들은 이제 피해자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의 뭐 여러 가지 인격권도 있고요. 또 2차 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건 공개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근데 솔직한 얘기로 네. 저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제가 취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겹쳤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 보고서 내용이라는 게 본다고 하더라도 딱히 지금의 피해자에게 유리한 내용만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뭐 시장님의 허물이 나올 수도 있고 누구의 허물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한번 차라리 그냥 까자. 이렇게 엄청난 논란을 일으킨 사건인데 그런 마음도 있어요, 솔직히. 알겠습니다. 우리 저 손병관 기자님이 오마이뉴스에 그 실은 그 기사 중엔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서울시청의 그
그 비서진들한테 이제 취재를 했는데 자기들은 전혀 몰랐다. 뭐 그런 네.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고 네. 피해자의 피해 호소가 없었다. 이런 말씀, 이런 취지로 이제 기사를 내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굉장히 또 많이 그 고초를 겪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아니, 사실을 보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지어서 기사를 쓰셨을 리는 없을 것이고. 그렇죠. 네. 네. 아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박 시장 주변에서 비서실에 있었던 사람들은 나는 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그런 피해 사실이 눈치도 채지 못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인 건데 그 진술은 일관됐습니까? 그 취재를 시작하게 된 게 네네네. 2차 기자회견이죠. 네네. 2차 기자회견에서 그 장례식 날. 네. 장례식 날. 숫자가 정확히 아마 시장실에 있을 때 17명. 그 떠나고 나서 3명에게 피해 호소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네네네. 변호사님이. 그 고소인이. 고소인 변호인이. 예. 네. 그런데 그거 들으면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 20명이나 된다면은 이 중에 분명히 내가 아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네. 네. 적은 숫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어찌됐건 서울시 청 출입하면서 알게 된 취재원들이 꽤 있는데 뭐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무리 무슨 기자와 취재원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나한테는 거짓말을 안 할 것이다. 나한테는 속내를 얘기할 거라는 그런 취재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분들을 찾아가지고 물어봤죠. 이를테면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그런 호소가 있으면은 제일 정점에서 그 얘기를 수렴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뭐 한 번 빼고 다 물어봤어요. 없다고.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다. 그래서 그럼 그 밑에는 인사 담당하는 분도 물어봤어요. 그분들도 없다. 정무라인, 홍보라인, 6층 근무자들, 좀 친할 만한 사람들, 또래들 물어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좀 황당했어요. 네, 그럼 이거 뭐냐? 예. 그럼 내가 만난 사람들 20명이 다 거짓말쟁인 건가?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그 책의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제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인터넷 서점 들어가 보니까 우리 그 손병광 기자님이 쓰신 책 비극의 탄생 설명하는 그 책을 소개하는 그 내용 보니까 박 시장의 이런 불행한 선택에는 두 가지의 어떤 그 사연이 있을 것이다. 하나가 바로 우조교 사건. 네. 본인이 이제 4번의 재판 동안의 변호인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박원순 시장이 주도적 역할을 했던 그 우조교 사건이 있었고 또 하나가 바로 4월 사건이다. 네. 4월 사건. 이 4월 사건은 저거죠. 그 박 시장의 고소인이 서울시장 비서실에 있는 또 다른 직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그 그렇습니다. 사건. 네. 예. 아니, 그 사건은 왜 박 시장의 어떤 비극적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뭐 4월 사건 사실 처음에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4월 사건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취재원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모든 미스터리를 다 풀어서 다 알고 있다. 아, 그래요? 네, 초기부터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얘기 좀 해달라. 내가 얘기하면 이거 2차 가해가 되고 뭐 또 이게 정확하게 뭐가 있는지를 하기가 그냥 추론이기 때문에 이게 못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 4월 사건이 알려지고 나가지고 변호사 쪽에서 얘기를 했죠. 4월 사건. 그때 알려줬죠. 김재련 변호사가 한겨레 인터뷰에서 네. 그걸 밝혔어요. 그러니까 네. 그 전에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한 언론이 있었는데 그 언론에 대해서는 2차 가해하고 있다라고 막 비난을 했는데 나중에 김재련 변호사가 그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예, 그 사실 제가 그 첫 보도를 한 매체에 계시는 분하고도 좀 안면이 있어가지고 네네네. 사정을 들어보기로는 네. 이 4월 사건 관련해서
그 피해자의 부모님들도 잘 모르신다. 그래서 이거 알려지면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받으실 거다. 그래서 그 기사를 내렸고. 예. 그래서 저도 수긍했어요. 맞아요. 네. 예, 그거 자체는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이 피해자가 박 시장 사건을 좀 공론화하기로 결심한 게 4월 사건 이후가 되거든요. 그 전에는 뭐 그런 정황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박 시장에게 자기가 뭐 4년 동안 고통을 받았다느니 뭐 그런 그 이야기도 4월 사건 이전에는 없었다. 4월 사건이라기보다는 김재현 변호사를 만나기 이전에는 없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그렇게 봐야죠. 네. 네, 그 즈음부터 이제 그거를 공론화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4월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는 한 2달 정도 지나고 나서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동안 좀 답답한 시기가 있었던 거죠. 네. 왜냐하면 이제 사실 저한테는 뭐 김용민 진행자께서 물어보셨지만은 왜 죽었냐 이렇게 바로 물어보셨잖아요. 네. 그게 제일 궁금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한테는 그게 최대 미스터리가 그게 아닙니다. 그래요? 네. 어떤 겁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는 지금도 남아있는 풀지 못하는 의문점이 4월 사건을 겪은 이 피해자가 그 이후에 정말 원했던 게 무엇인가 그거거든요. 네. 그 부분은 근데 지금 사실 그 사건을 처리하는 전담 채널이 됐던 분도 계셨는데 그 담당자도 몰라요. 고소인을 주로 접촉했던 분, 네. 임순영 젠더 특보 물어봤어요, 제가요. 나도 모른다. 분명히 이제 한 4월 달 말, 한 5월 초순까지도 아마도 그 피해자를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상담도 해주고 그 정신과 의사도 소개해주고 그런 어떤 트라우마, 4월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좀 치료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당연히 그건 해야 될 일입니다. 그건.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어찌됐건 본인이 원하는 게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뭐 들은 거 있느냐 그랬는데 임순영 특보께서는 나도 모르겠다. 내가 나라도 알았으면 모르겠는데 그거 얘기를 안 해주니 나도 참 그렇다, 답답하다. 4년 동안 박원순 시장한테 굉장히 힘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답니까? 그 얘기도 그 젠더 특보는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오히려 그 4월 사건에 대한 처리만을 했는데 제 생각에 만약 그런 게 있었으면 좀 자연스럽게 얘기가 됐을지 모르겠는데 뭐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임순영 특보가 어려워서 얘기를 아예 못 꺼냈을 수도 있어요.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그 나머지는 책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극의 탄생. 우리 사회가 이 박원순 시장 사건을 통해 어떻게 교훈을 얻고, 저는 여기서 너무 충격받은 게 박원순이라는 정치인의 그런 죽음의 그 충격도 있지만은 아니 어떻게 일어났던 한 사건을 우리 사회가 함께 집단지성으로 진실에 다가가는 과정이 이렇게 일방적이고 이렇게 억압적인가라는 그런 저는 의문과 좀 회의감을 많이 가졌거든요. 네. 일선 현장에서 또 취재도 하시고 또 이 책을 쓰시면서도 느끼시는 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책의 카피가 당사자 죽음으로 다 끝나버린 사건 코트하고 그 금기와 성역에 도전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네네. 이게 저는 좀 지나치지 않다고 느끼는 게 어쨌든 저한테는 굉장히 이게 넘어서는 안 될 어떤 뭔가를 넘어서는 시도로 보였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그럴 거예요. 네. 지금은 어떤 결과물을 내놨지만은 이 취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배관시하고 얘기 자체를 안 하려는 움직임. 만드시는 과정에서도 고통을 받으셨군요. 책을 쓰시는 과정에서도. 뭐 좀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죠. 네. 근데 저로서는
뭐 책을 다 끝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스트레스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이 바로 이 책을 내놓는 거였어요. 그거 안 하면은 저로서는 이걸 좀 헤어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온 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박원순 시장의 그 죽음의 비밀과 관련해서 오늘 말씀은 안 했는데 이 책 보면은 뭐 그런 내용이 있다. 여러분의 궁금증 중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하실 만한 건 뭐가 있어요? 이 추가 질문 안 하실 거죠? 네,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예, 끝내야 돼 지금. 제일 큰 근거가 법원 판결하고 국가인권위에서 인정한 두 가지 혐의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저거 아니에요? 그 호사건? 아니요. 네. 그러니까 판결문은 따로 책에 보시면 알 거고 혐의는 이 문자와 속옷 사진 전송하고 또 하나는 네일 아트 한 손을 만진 겁니다. 그걸 다 이제 성희롱 인정했는데 그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어쨌든 성희롱 인정했는데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목격자가 있다는 거는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목격자? 네일 아트 한 손을 만지는 장면을 본 목격자가 있었고요. 그런데 그 목격자는 그것은 박 시장의 성희롱의 의도는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목격자군요. 그분이 좀 여러 명이 있었던 걸로 알고요. 그분이 대표로 저의 취재원이 된 분이 그때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거를 이 책에 바로 2주 전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의 거의 마지막에 그 부분이 들어가죠. 아,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음란 문자를 보냈다? 그것도 문자와 속옷을 피해자가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얘기는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처음 나온 얘기죠. 근데 그 문자와 사진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성희롱의 그런 내용은 성희롱의 내용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그분이 저에게 해준 얘기는 자기는 그렇게 느낄 만한 내용이 아니었다고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책에 나와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뭐 책 광고하러 나왔냐? 제가 책 광고하는 겁니다. 제가 책 광고하는 거예요. 우리 송 기자님은 그냥 오늘 나오시라고만 해서 나온 거예요. 아무 질문지도 없이 지금 제가 던지는 질문에 답을 하신 거니까 그건 저만 비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박원순 시장의 죽음의 진실과 관련해서 가장 구체적인 내용, 남들보다도 몇 발짝은 더 나간 그런 몇 발짝인지 아니죠. 뭐 한참만 두어 정거장 더 간 그런 진상이 이 안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극의 탄생, 우리 손병관 기자님이 쓰신 비극의 탄생. 앞으로 비난을 또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뭐 감수하실 겁니까? 네? 감수하실 겁니까? 사실 뭐 기자라는 직업 자체가요. 욕을 굉장히 많이 먹는 직업입니다. 제가 뭐 이 생활 한 20년 했고 뭐 솔직히 좀 편안하고 평온한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네네네. 뭐 감수해야죠.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더 우리가 잘 모르는 뭔가가 또 뭐가 있습니까? 뭐 몇 가지 더 있나요? 웬만하면 사실 오늘이 지금 첫 출연인데요. 네네. 적당히 약간 저도 처음에 왔을 때는 이게 약간 좀 티저 개념으로 왔는데 예. 원래는 10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벌써 이제 거의 한 1시간 하고 있어요. 예. 아니, 네. 워낙에 저희 방송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이 문제를 다뤘고, 근데 진실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저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갖고 우리가 그 진실을 예단하는 것조차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뭐 말만 하면은 뭐 2차 가해라고 하니까 그동안 얘기를 못했다가 그나마 이 현장의 증인으로서 나와주신 분은 손병관 기자가 최초예요. 책도 책이지만은 이 사안은 앞으로 우리 한국의 젠더 정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좀 오늘 뭐 예의 없이 좀 파고들었습니다. 자, 그 나머지 내용은 우리 손병관 기자님이 쓰신 책입니다. 예. 비극의 탄생입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비극의 탄생을 쓰신 손병관 기자였습니다. 김